제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올해 63살이랍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래도 저 하나 먹고 살기엔 충분했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민준이. 올해 35살이에요. 외아들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민준이는 제 전부였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민준이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민준이 걱정. 그렇게 35년을 살아왔어요.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하기까지 했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민준이가 학교에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커다란 하트 안에 엄마 얼굴을 그리고 그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걸어놨어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답니다. 민준이가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말하곤 했어요. 네가 그려준 이 그림이 엄마 평생 보물이라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커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대학에 들어가서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달라고 했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3천만 원을 민준이한테 줬어요. 슈퍼 운영하며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답니다. 민준이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죠. 하지만 1년 후 민준이 사업은 망했어요. 투자했던 돈은 한 푼도 못 건졌고 오히려 빚만 생겼답니다. 민준이는 제게 와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이제 어떡하죠?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답니다. 돈은 또 벌면 되는 거라고요. 그 후로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민준이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친구랑 동업을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1년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빚이 더 컸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슈퍼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낯선 남자 2명이 계단에 서 있더라고요.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어요. 저는 겁이 났답니다. 남자들이 물었어요. 김영숙 씨 맞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제 아들 민준이가 돈을 빌려간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다며 이자만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이요. 대체 얼마를 빌린 거예요? 남자들은 원금이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7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7천만 원.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답니다. 남자들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아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협박했답니다. 저는 알겠다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남자들이 가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준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린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불안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눈밑이 퍼렇게 멍들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어제 그 사람들이 왔다고 7천만 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민준이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준이는 말했어요. 사업 망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들이 도박을 권했다고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속 잃기 시작했대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더 큰 돈을 걸었는데 그것도 잃었다고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돈이 바닥났고 결국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답니다. 처음엔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것도 다 잃고 또 빌리고 또 잃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5천만 원이 됐다고요. 그리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민준이는 최소한 3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자라도 갚고 시간을 벌 수 있다고요. 3천만 원. 저한텐 없는 돈이었어요. 슈퍼 매출도 요즘 좋지 않았고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었어요. 5천만 원이었답니다. 집주인한테 부탁해서 전세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집주인을 만났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전세금을 미리 돌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집주인은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동의해줬어요. 대신 일주일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저는 슈퍼 위에 있는 작은 창고로 이사하면 되니까요. 전세금 5천만 원을 받아서 저는 민준이한테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은 제 통장에 남은 돈과 합쳐서 사채업자한테 직접 갚아줬답니다. 이제 민준이 빚은 2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이번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요. 저는 민준이를 믿었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이제 정신 차렸을 거예요. 더 이상 도박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슈퍼 위 작은 창고로 이사했어요. 4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부엌도 제대로 없었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 혼자 지낼 공간으로는 충분했으니까요. 민준이는 이사하는 날 와서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너무 좁잖아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말했답니다. 네가 빨리 빚 갚고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엄마 다시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그래, 엄마 아들이니까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또 떨리고 있었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준이는 말했어요. 엄마, 나 또 실수했어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실수요. 무슨 실수요? 민준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해서 3천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고 해서요. 이번 했다면 빚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 잃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3천만 원을. 제가 집까지 빼서 만들어준 3천만 원을. 일주일 만에 다 날렸다고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계속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울었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엄마가 집까지 빼서 준 돈을 일주일 만에 도박으로 날렸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민준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한텐 더 이상 줄 돈이 없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더 상해 있었어요. 사채업자들한테 또 맞은 것 같았답니다.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제 도와줄 수 없다고, 돈이 없다고요. 민준이는 계속 빌었어요. 엄마, 제발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돌아섰어요. 가라고. 엄마도 이제 포기했다고 말했답니다. 민준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저는 문을 닫고 또 울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민준이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요. 엄마한테서 더 이상 돈을 못 받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민준이가 돈을 다 날린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예요.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울거나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밝았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무슨 해결 방법이냐고 물었답니다. 민준이는 친구가 일자리를 소개해줬다고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었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솔직히 민준이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됐거든요. 사흘 후 민준이가 집에 왔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저는 민준이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민준이는 과일을 씻어서 제게 먹여줬어요. 오랜만에 아들이 이렇게 챙겨주니까 기분이 좋았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한때 실수를 했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저는 보통 11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잠들었는데 새벽 2시쯤에 이상한 소리에 깼답니다. 문소리였어요. 누가 제 방문을 조금 여는 소리. 저는 눈을 뜨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겨우겨우 눈을 떴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잠시 제 침대 옆에 서 있다가 다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게 꿈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방문이 약간 열려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문을 닫고 잤거든요.
며칠 후 민준이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엔 저녁 먹고 가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준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는 튼튼하다고 대답했어요. 민준이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검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자기가 병원 알아볼 테니까 한번 가보시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엄마는 건강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권했답니다.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발 한 번만 받아보세요. 민준이가 그렇게 걱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럼 한번 받아볼게. 민준이는 기뻐하며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할게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날 밤도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새벽 3시쯤 또 문 여는 소리에 깼어요. 이번엔 좀 더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민준이었어요. 민준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니? 민준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엄마. 깨셨어요. 저기 화장실 가려다가 실수로 엄마 방문을 열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화장실은 반대편인데요. 그리고 제 방문을 왜 여는 거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병원 예약을 잡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모레 오전 10시에 오시면 된다고요. 병원 이름을 들었는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병원이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 병원은 어디에 있냐고요? 민준이는 강남에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도 유명하다고 했답니다. 저는 좀 불안했어요. 강남까지 가야 하나요? 동네 병원에서 받으면 안 되나요? 하지만 민준이는 괜찮다고, 자기가 차로 데려다 줄 거라고 했어요. 모레가 되었어요. 민준이가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왔답니다. 저는 민준이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큰 빌딩 안에 있었어요. 간판도 작고 입구도 좀 후미진 곳에 있었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는 괜찮다고, 이런 고급 병원들은 원래 이렇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데스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가 예약했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보통 의사들이랑은 다른 느낌이었답니다. 의사는 저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피를 뽑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혈액 검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를 뽑았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뽑냐고요? 의사는 정밀 검사라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의사가 말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그때 다시 오라고요. 저는 민준이랑 함께 병원을 나왔어요. 민준이는 수고했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혹시 어디 아픈 거니?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시키는 거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예방 차원이에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검사 받는 게 좋다고 해서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민준이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답니다. 저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적합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누구냐고 물었답니다. 남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적합하다고요. 무엇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왠지 불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또 그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여는 소리. 이번엔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답니다. 눈을 감은 척하면서 지켜봤어요.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는 잠시 후 제 옆에 있는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약통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지 같았어요. 그 봉지 안에 든 알약을 꺼내서 제 약통에 넣으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을 번쩍 뜨고 물었답니다. 민준아, 지금 뭐 하는 거니? 민준이는 깜짝 놀라서 약통을 떨어뜨렸어요.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답니다.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어요. 엄마. 나는 그냥. 저는 일어나 앉아서 물었어요. 지금 내 약에 뭘 넣으려고 한 거니? 민준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 약이 떨어질까봐 미리 넣어두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제 약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준이가 가져온 그 약은 뭐예요? 주머니에서 꺼낸 그 알약은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약들을 살펴봤어요. 제 혈압약이랑 다른 약들이 섞여 있었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어요. 저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니? 너 지금 내 약에 다른 약을 섞은 거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나는 그냥. 저는 화가 났어요. 오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봤다고 소리쳤답니다. 민준이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방금 뭘 본 거예요? 민준이가 제 약에 이상한 약을 넣으려고 한 거예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답니다.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걸려온 그 전화. 적합하다는 말. 무엇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저는 불안했어요. 아주 불안했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걸어도 받지 않았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민준이 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제 집에 오곤 했는데 예비 열쇠를 제게 맡겨뒀거든요. 저는 민준이 집으로 향했어요. 민준이는 원룸에 살고 있었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빈 소주병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빨래도 쌓여 있었답니다. 저는 책상을 살폈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독촉장이나 경고장이었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과 카드들이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펼쳐봤답니다. 잔고가 12만 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다른 서랍도 열어봤어요. 그런데 한 서랍에서 이상한 게 나왔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안에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젯밤 민준이가 제 약통에 넣으려고 했던 그 알약들이었답니다. 봉투 겉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수면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수면제. 민준이가 제 약에 수면제를 넣으려고 했다고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그리고 같은 서랍에서 다른 서류도 발견했어요. 접혀 있는 종이였답니다. 저는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장기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들고 앉아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장기매매 계약서. 이게 뭐예요? 무슨 장기를 판다는 거예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공여자 김영숙. 생년월일 1962년 3월 15일. 장기 종류 신장. 적출 날짜 2025년 1월 15일. 대가 3억 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여자가 제 이름이라고요. 제 신장을 판다고요. 3억 원에요. 그리고 계약서 아래쪽에는 서명란이 있었어요. 두 군데였답니다. 하나는 공여자 서명. 거기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았어요. 다른 하나는 보호자 서명. 거기엔 제 아들 민준이 이름이 써 있었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이미 서명을 했다고요. 제 신장을 팔기로 동의했다고요. 적출 날짜는 1월 15일. 그게 언제죠?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열흘 후에요. 저는 서류를 더 뒤적였어요. 그리고 다른 종이들도 발견했답니다. 하나는 병원 연락처와 주소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검진 받으러 갔던 그 병원이었답니다. 다른 하나는 메모지였어요. 민준이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술 전 일주일 동안 수면제 먹여서 체력 약화시키기. 수술 당일 아침 차에 수면제 타서 먹이기. 병원 도착하면 바로 수술실로. 수술 후 회복 기간 2주일. 입원비는 계약금에 포함.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구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이걸 계획했다고요. 저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제 신장을 빼내려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게 진행되도록 한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민준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저는 민준이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내 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하려고 한 걸까?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서류도 있고 수면제도 있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범죄예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민준이는 감옥에 가요.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하나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고민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민준이한테 직접 대면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기도 전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가도 돼요. 얘기할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라고 대답했어요. 저녁 7시쯤 민준이가 왔어요. 손에는 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답니다. 민준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그냥 쳐다만 봤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친구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도 괜찮아요. 이제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정말이냐고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예요, 엄마. 이제 엄마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저는 민준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니? 민준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없어요, 엄마. 왜요? 저는 서랍에서 뭘 봤다고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저는 그냥 아니라고 엄마가 그냥 물어본 거라고 말했답니다. 민준이는 안심한 표정으로 과일을 깎아서 제게 줬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저는 과일을 받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웃는 얼굴 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로 제 신장을 빼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민준이는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저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주 1월 15일이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뭔가 해야 해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이지만 이건 범죄예요. 막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핸드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했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민준이는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어제 다음 주에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준이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차 좀 태워드릴게요. 병원 가셔야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병원이요? 민준이는 말했어요. 지난번에 검진 받으셨잖아요. 오늘 결과 나온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저는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는데요. 민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나중에 혼자 가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안 된다며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오늘 꼭 가셔야 해요. 중요한 검사 결과래요. 저는 민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나는 안 가.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는 네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아시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내 방 서랍에서 봤어. 장기매매 계약서. 민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물었어요. 언제? 봤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냐고, 중요한 건 내가 엄마 신장을 팔려고 했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니? 엄마 신장을 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협박하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그래서 엄마 신장을 팔겠다고, 엄마를 죽일 뻔했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내 동의도 없이 수술하려고 했던 거니? 수면제 먹여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계약서에 1월 15일이라고 적혀 있더라. 이제 며칠 안 남았잖니. 그때까지 엄마를 속이고 수면제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대에 올릴 생각이었니?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엄마를 이용하겠다고. 엄마 몸을 훼손하겠다고. 민준이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는 지금 범죄를 계획한 거야. 민준이는 놀라서 저를 봤어요. 경찰에요. 엄마, 그러시면 나 감옥 가요. 저는 그게 네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말했어요. 민준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경찰엔 신고하지 마세요. 나 정말 죽고 싶어요. 감옥 가면 끝이에요. 저는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울고 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답니다. 저는 민준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엄마가 수술 후에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했니?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수술 중에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니?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준이는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는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답니다. 35년. 35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일 뻔했어요. 돈 때문에요.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지만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저했어요. 정말 신고해야 할까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뒤돌아보니 민준이였어요. 민준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저는 민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비켜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엄마가 신고하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10분쯤 지나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왔어요. 차에서 남자 3명이 내렸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제 팔을 잡고 차로 끌고 갔답니다. 저는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답니다. 민준이도 차에 탔어요. 제 옆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울며 물었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니? 뭘 하려고 하는 거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민준이가 정말로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서 수술을 강행할 거예요. 차는 1시간쯤 달렸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 앞에 멈췄답니다. 건물 간판을 보니 정신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신병원이요. 왜 정신병원에 온 거예요? 남자들이 저를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저는 버둥거리며 소리쳤답니다. 나요. 저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들은 제 팔을 꽉 잡고 병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병원 로비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서 있었어요. 민준이가 그들한테 다가가서 뭔가 서류를 건넸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뭐라고 지시했어요. 간호사들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소리쳤답니다. 나는 정신병 환자가 아니에요. 왜 나를 여기 데려온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은 저를 휠체어에 앉혔답니다. 민준이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엄마를 위해서도 좋아요. 엄마가 요즘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고 계세요.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민준이한테 소리쳤어요. 무슨 망상이요? 나는 정상이에요. 오히려 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민준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부정하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저는 화가 났어요.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저는 의사한테 소리쳤어요. 나는 환자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강제로 여기 데려온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호사들한테 지시했답니다. 환자를 병실로 옮기라고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소리쳤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병원 안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한 병실 앞에 멈췄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 억제대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예요. 진정하세요. 억제대가 다 채워지자 간호사들은 나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답니다. 저는 혼자 병실에 남겨졌어요. 침대에 묶여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민준이가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1월 15일까지 여기 가둬두고 그날이 되면 수술을 강행할 거예요. 저는 두려웠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탈출해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문은 잠겼고 팔다리는 묶여 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답니다. 간호사는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간호사는 진정제라고 했어요.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셔서요. 저는 싫다고, 주사 맞기 싫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주사를 놨답니다. 팔에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얼마 후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뜨려고 했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답니다.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저는 몸을 움직여 보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억제대가 채워져 있었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답니다. 아침 식사예요, 라고 말했어요. 간호사는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제 억제대를 풀어줬어요. 단 한쪽 손만요. 밥 드세요, 라고 말하고 나갔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아서 쟁반을 봤어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는 억제대를 풀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단단히 묶여 있어서 안 됐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식사를 했어요. 힘을 내야 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답니다. 할머니는 65살쯤 되어 보였어요. 마른 체구에 짧은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앉으시며 말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왔어요. 최경애라고 해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소개했어요. 최할머니는 저를 보시며 물었어요. 왜 여기 오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강제로 입원시켰어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도요. 최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네, 제 아들도 저를 강제로 여기 보냈어요. 부동산을 빼앗으려고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놀랐어요.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구나. 최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돈 받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에요. 가족들이 노인을 처리하고 싶을 때 여기 보내요. 의사들도 다 공모자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서는 핸드폰도 없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경찰이 와도 의사가 환자가 망상을 부린다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절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평생 갇혀 있어야 하나요? 최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탈출해야죠.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탈출이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같이 나가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요? 최할머니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은 보안이 허술해요. 간호사들도 대충 이래요. 밤에 몰래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최할머니는 이미 며칠 동안 관찰했다고 밤 11시쯤 되면 간호사들이 휴게실에서 쉰다고 했어요. 그때 몰래 나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출구가 잠겨 있다는 거예요. 최할머니는 말했어요. 하지만 비상구가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면 돼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 나갈 거예요? 최할머니는 대답했어요. 오늘 밤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밤이요. 그렇게 빨리요. 최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둘 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물었어요. 최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2주일 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대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월 15일. 이제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나가야 해요. 저는 최할머니한테 말했어요. 같이 나가요. 최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밤 11시에 병실을 나와서 복도를 따라 비상구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간호사들이 순찰을 돌았어요. 그리고 10시가 됐어요. 1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시계를 봤어요. 10시 30분, 10시 45분. 드디어 11시가 됐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억제되는 낮 동안에만 채우고 밤에는 풀어졌거든요.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복도를 확인했답니다. 간호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최할머니 병실로 갔답니다. 최할머니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비상구는 복도 끝에 있었어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예요? 간호사였어요.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최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소리쳤어요. 뛰어요. 우리는 비상구로 달렸어요.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갔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요 하고 소리쳤어요. 저희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 그리고 밖으로.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희는 계속 달렸답니다. 병원에서 멀어질 때까지 달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린 후에야 멈췄답니다. 저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해냈어요. 탈출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희는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병원에서 멀어지는 게 중요했답니다. 밤이 깊었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차들만 가끔 지나갔답니다.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경찰서로 가야 해요. 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몰랐답니다. 저희는 편의점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점원한테 가장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냐고 물었답니다. 점원은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파출소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저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점원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답니다. 15분쯤 걸어서 파출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이었답니다.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관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도와주세요. 경찰관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제 신장을 팔려고 한다고요.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장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답니다. 민준이한테 빼앗긴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증거 사진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제 아들이 부동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경찰관은 저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지금 어느 병원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경찰이 믿어주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경찰관이 전화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네, 그쪽 병원에서 환자 2명이 탈출했다고 연락받았어요. 맞아요, 여기 와 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안 돼요. 우리를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안 돼요. 하지만 경찰관은 제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계속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실 거죠? 네. 전화를 끊고 경찰관이 저희한테 말했어요. 병원에서 곧 오실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요.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환자라서 그래요. 정신병원 환자가 탈출했다고 하면 경찰은 믿지 않아요. 저는 절망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시 병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최할머니는 저한테 속삭이셨어요. 도망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이 화장실 가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경찰관은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최할머니한테 눈짓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로 갔답니다. 화장실 창문을 확인했어요.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최할머니한테 손짓을 했답니다. 최할머니도 창문으로 나오셨어요. 우리는 조용히 파출소를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희는 한참을 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새벽 2시쯤 저희는 24시간 찜질방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쉬기로 했답니다. 찜질방에 들어가서 휴게실에 앉았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최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어요. 저희는 찜질방 공중전화를 이용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기억나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 슈퍼를 함께 운영하는 박 아저씨 번호였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박 아저씨가 받았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저 영숙이에요. 도와주세요. 박 아저씨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아저씨는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저는 경찰은 믿을 수 없다고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박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박 아저씨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찜질방 위치를 알려드렸답니다. 박 아저씨는 거기서 기다리라고 곧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1시간쯤 지나서 박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찜질방으로 가겠다고 했답니다. 30분 후 기자가 도착했어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기자였어요. 기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사회부 기자 이지현이라고요. 저는 이 기자한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준이가 제 신장을 팔려고 한 것,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 장기 매매 계약서. 이 기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뒀다고 하지만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말했어요. 이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취재해 보겠어요. 혹시 그 병원 위치 아세요? 저는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이 기자는 메모를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연락한 장기 매매 브로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게요. 저는 물었어요. 브로커요. 이 기자는 설명했어요. 장기 매매는 보통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요. 브로커들이 있고 그들이 공여자와 수혜자를 연결해요. 불법 병원들도 연계되어 있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민준이는 그런 조직과 연결된 거예요. 이 기자는 아마 그럴 거라고 했어요. 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얼마나 큰 조직인가요? 이 기자는 대답했어요. 전국적이에요. 피해자가 많아요. 대부분 노인들이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럼 왜 경찰은 단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증거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경찰도 일부 매수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 기자는 말했어요. 제가 취재해서 기사를 쓰면 여론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린다고요. 이 기자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시라고 했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이 기자는 자기가 아는 여성 쉼터를 소개해 줬어요. 거기 가면 안전할 거라고요. 저와 최할머니는 이 기자를 따라 쉼터로 갔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했답니다. 쉼터 소장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사정을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선 안전하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방을 배정받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거든요.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 기자님이 취재를 잘해서 진실을 밝혀주겠죠. 그러면 민준이와 그 조직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민준이가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들도요. 저는 조심해야 해요. 1월 15일까지 열흘도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모든 걸 밝혀야 해요. 쉼터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이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답니다. 취재 결과 민준이가 연루된 장기 매매 조직을 찾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의 아지트 위치도 알아냈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기자는 말했어요.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조직원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요.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요? 이 기자는 계획을 설명했어요. 오늘 밤에 아지트를 잠입 취재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겠다고요. 저는 제가 같이 가겠다고 말했어요. 이 기자는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답니다. 제 일이니까 제가 가야 한다고요. 이 기자는 고민하다가 알았다고 했어요. 단,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10시 저는 이 기자와 함께 아지트로 향했어요. 강남의 한 상가 건물 2층이었답니다. 건물 밖에서 지켜보니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 기자가 말했어요. 비산계단으로 올라가요. 저희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복도에 도착했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안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문 옆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3건 예정되어 있어요. 신장 2건, 간 1건. 다른 남자가 물었어요. 공여자들은 확보했나요?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네, 다 준비됐어요. 한 명은 정신병원에 있고 2명은 요양원에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3명.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다고요. 이 기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남자들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김영숙이라는 여자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이 나왔어요. 다른 남자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탈출을 해요? 그걸 왜 이제 말해요? 첫 번째 남자가 변명했어요.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틀 전에 탈출했다고요. 다른 남자가 소리쳤어요. 이틀 전이요. 그럼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경찰엔 신고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했어요. 다른 남자가 물었어요. 그 여자 아들은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강민준 씨한테 연락했는데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곧 찾을 거라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준이가 저를 찾고 있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때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답니다.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잘못 관리했어요.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토요일까지 찾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해요. 계약금 5천만 원도 돌려받을 거고요.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반드시 찾을게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가 조직원들 앞에서 저를 찾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치 물건처럼요. 이 기자가 제 팔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문을 확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남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민준이었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요. 저는 민준이한테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는 내 엄마야.
다른 남자들도 놀라서 일어났어요. 한 명이 물었어요. 이 여자가 김영숙이에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소리쳤어요.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잡아요. 남자들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 하나가 비웃었어요. 신고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저는 소리쳤어요. 기자가 다 녹음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주춤했어요. 그때 이 기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들고요. 이 기자가 말했어요. 네, 다 녹음했어요. 이제 경찰에 넘길 거예요. 남자들은 당황했어요. 한 명이 이 기자한테 달려들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 기자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 둔 거였어요. 경찰들이 건물로 들어왔어요. 남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경찰들이 남자들을 체포했어요. 수갑을 채웠어요. 민준이도 체포됐어요. 민준이는 저를 보며 애원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준이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은 죽었어.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섰답니다. 경찰이 저한테 다가와서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자가 경찰한테 녹음 파일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경찰은 장기매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출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민준이가 수갑 찬 채로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35년.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기자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형사님이 저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달라고 했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민준이가 빚에 쩌들었던 것, 장기매매 계약서를 발견한 것,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것, 탈출한 것.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장기매매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적발된 조직원이 15명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18명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8명이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노인분들이에요. 가족한테 버림받거나 돈이 필요한 가족들한테 이용당한 분들이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형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불법 병원도 4곳을 적발했어요. 의사들도 체포했고요. 그리고 정신병원도 조사 중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최경애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피해자잖아요. 형사님은 최 할머니도 조사받고 있다고 할머니 아들도 체포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할머니도 구출됐구나. 형사님이 물었어요. 아드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인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처벌받아야 해요. 법에 따라서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드님은 살인미수, 감금, 장기매매 알선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될 거예요. 형량이 상당할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조사가 끝나고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에는 최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최할머니가 저를 보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안아주셨어요. 영숙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답니다. 며칠 후 이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거였답니다. 친아들이 어머니 신장 팔려다 적발. 전국적 장기매매 조직 일망타진.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SNS에는 민준이와 조직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추가로 적발됐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기소했어요. 민준이와 조직원들은 구속 기소됐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답니다. 법정에서 민준이를 다시 봤어요. 수감자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민준이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답니다. 증언대에 섰어요. 검사님이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의 어머니시죠? 저는 대답했어요. 네, 생물학적으로는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검사님이 물었어요. 피고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증언을 들었답니다. 민준이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피고인은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를 죽이려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선고날이 왔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강민주는 친모를 상대로 장기 매매를 계획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범죄 조직과 공모했다. 이는 매우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죄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낳고 키운 어머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모친의 생명을 위협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행위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쿵.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10년에서 20년의 형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슈퍼를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손님들은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어느 날 최할머니가 슈퍼에 오셨어요. 할머니도 부동산을 되찾고 평화롭게 살고 계셨답니다. 할머니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했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위로가 됐답니다. 저는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피해자 상담을 했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분들, 학대당한 분들, 재산을 빼앗긴 분들. 저는 그분들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싸우라고 했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어요. 민준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요? 보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한 번쯤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마음의 정리를 위해서라도요. 저는 결국 교도소에 갔어요. 면회실에서 민준이를 봤어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답니다.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준이를 쳐다만 봤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민준이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요?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네가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내 생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건 절대 잊을 수 없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15년을 여기서 보낼 거야. 그동안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라. 하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네가 나올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민준이는 울며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답니다. 잘 살아. 그리고 다시는 누구한테도 이런 짓 하지 마. 저는 면회실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실 벽을 바라봤어요. 그 그림이 아직도 거기 걸려 있었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린 그림. 저는 그 그림을 내렸어요. 액자를 열고 그림을 꺼냈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서툰 그림.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천천히 찢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림을 찢지 못했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답니다. 언젠가 찢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평생 못 찢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피해자 어머니를 만났어요. 딸한테 재산을 빼앗긴 70대 할머니였답니다. 할머니는 울며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딸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냐고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생각했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또 한 분을 도왔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분이다.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뿌듯하다. 민준이는 감옥에 있다. 15년. 긴 시간이다. 하지만 그게 그가 받아야 할 대가다. 나는 민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마 평생 모를 것 같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다.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을 돕는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왔어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준이 없는 삶.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삶.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